안녕하세요. 오늘은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발달사의 기적에 대하여 이런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서론 부분,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창제 동기 및 목적, 창제의 원리, 타 문자와의 비교, 훈민정음 창제의 성공 배경, 도우미들 반대자들, 보급과 발전, 요약 및 결론,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를 제가 4파트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이 약 1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나오고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노마 히데키라는 일본 학자인데 일본 언어 학자인데 한글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서 이 책을 참조를 많이 했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줄 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세종이 창제한 문자 이름이 훈민정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설집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줄여서 그냥 훈민정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운영 원리를 적은 책 형태의 기록물을 얘기를 합니다. 한글이라는 이런 말은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 학자였죠. 처음 쓰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글이다. 한글이 이런 뜻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의 한자를 써서 한국의 글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느 쪽이나 다 사용 가능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그죠? 한자를 써왔죠. 그래서 지식인들에게 한자와 한문은 삶이고 동시에 죽음이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지식이 한자 한문에 의해서 형성되고 조직되고, 이름도 한자로 쓰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한자로 하고, 시도 쓰고, 국가도 논하고, 그랬죠? 또 임금에게 죽음을 명받는 것도 한자였고, 죽고 난 후에 길어지는 것도 한자였습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내려온 이 한자 체제 여기에서 이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아주 혁명적인 훈민정음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학자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충격적인 일인가, 창의적인 일인가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혁명이었죠. 여태까지 모든 문자 체계에서 전혀 보지 없는 새로운 체계를 갖춘 그런 글자였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투쟁의 역사는 바로 역사에 대한 투쟁이고 세계에 대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모든 지식이 한자로 한문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깨트리고 거기에 대한 투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걸 미리 예상하고 모든 과정을 극비리에 독자적으로 수행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처음에 알파벳이 생겨가지고 루트가 크게 두 루트를 따라가지고 옵니다. 위쪽으로 오는 게 이제 북방 루트를 따라오는 게 있고 동방 쪽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여태까지 북방 루트를 따라온 글자, 동방 루트를 따라온 글자,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게 한글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글자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글자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단음 문자 로드의 종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많은 글자들이 자음은 분명한데 모음이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는 갖고 있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제 세종은 처음부터 모음 체계를 자음과 비슷한 비중으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형태를 부여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계 단어 문자로는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라틴 문자, 로마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음과 자음이
일직선산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체계는 좀 가지고 있죠. 동방계 쪽으로 온 문자들은 아랍, 인도계, 파스파 문자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데 이건 이제 3차원적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 글자들은 모음체계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은 2차원적이고 한쪽은 3차원적이지만 모음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음은 이런 그 2차원적인 이런 그 북방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3차원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동방 쪽에 동쪽 방향으로 온 이런 글자가 모음이 아주 부족한 상태였는데 모음에 확실한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방 글자와 동방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를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여태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면적 단음 문자 시스템, 풀 알파벳 시스템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완벽한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사가 없는 일이죠.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죠? 문자라는 게 항상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이렇게 쭉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체계가 쓰는데, 훈민정음은 어느 날 왕이 만들어서 반포를 한 거죠. 그죠?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용법에 대해서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이 이 해례본입니다.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 창제를 하신 건 1443년 12월 15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1월 15일이 되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 거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해례본이 나왔는데 46년 10월 9일입니다. 지금 날짜로 하면. 그래서 북한에서는 문자가 창제된 1월 15일을 한글의 날로 행사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모든 그 매뉴얼이 나왔을 때를 기념일로 해가지고 10월 9일을 한글날로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나 다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직지심체요설과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등재가 됐습니다. 1997년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섭외를 한 게 아니고 유네스코 자체가 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워낙 쉽고 배우기가 좋고 이러니까 문맹이 우리나라가 최저죠, 세계에서.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맹 퇴치에 가장 앞서선 나라를 골라서 시상을 하는데 그게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입니다. 훈민정음의 출현인데 이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940년에 안동 이한걸 씨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쭉 내려온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삼남된 이용준이 아마 이 비슷한 계통에서 일을 했던가 봐요. 이 책을 보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스승 김태중 교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그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1446년에 나와가지고 쭉 그냥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거의 500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즉시 올라와서 조선어학회 회원에 공지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민정음 책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 아시죠? 아주 유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많이 구입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보화각이라는 이런 그 도서관을 갖고 한남섬이라는 서를 책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서들을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와서 훈민정음 해례본 얘기하니까 이제 깜짝 놀래고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원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1,000원. 그 당시에 1,000원이면은 서울에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영필이라는 분이 그거는 1,000원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배를 줬어요. 10배를 주고 온 사람한테 말하자면 팁으로 1,000원을 준 거예요. 꼭 갖고 싶다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기와집을 한 10채쯤 하는 그런 돈을 내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겼죠. 그리고 6.25 때 뭐 다른 문화재는 하나도 갖고 가질 않았는데 이분이 훈민정음 해례본만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도 가슴에서 떼놓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상주에서 낙장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좀 소실되긴 했지만 책도 좀 크고 낱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아직도 개인이 갖고 있어요.
국가가 마음대로 이걸 취하지는 못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사실 빨리 국가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의 크기가 좀 큰데 아마 이게 원본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례본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례본이. 세종의 서문이 있고 예의가 있고 국민적음 해례가 있고 정인지 서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인지 서문이니까 앞에 가야 되는데 왕께서 직접 쓰시니까 이제 말하자면 후문처럼 이렇게 된 거죠. 말문처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말미에 칠언시를 써가지고 아주 좀 부드럽게 하는 이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서문은 세종께서 창제 동기 및 취직을 썼고 또 예의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세종이 직접 쓰셨습니다. 28자에 대한 예의 분류를 하고 글자 부려쓰기, 병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순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였고 성음법, 방점 과정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인토네이션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어졌죠. 그 사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고 해례에서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자해, 초성, 중성, 종성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어떻게 합쳐서 글자를 만드느냐,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또 정인지의 서문은 창제 이해와 가치,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완벽한 매뉴얼이에요. 완벽한 매뉴얼입니다.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용법까지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정인지의 해례본 후서를 보면 천지자인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글이 있다. 이게 세종의 정신이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종은 처음부터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문자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외국학자들이 아주 기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눈에 보이는 문자로 하느냐.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런 거죠. 그죠?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였죠. 그죠? 그래서 아주 철학적인 부장도 확실하고 음양 오행설에 입각한 이런 철학적인 배경도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8자를 만들고 이름은 훈민정음이라 하셨고 음양 오행설, 정음은 모두 같이 곧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리를 문자화하겠다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는 모든 소리를 표현하겠다는 이런 거였습니다. 의성어 어때요? 이걸 한글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아주 배우기 쉽고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하루면 배울 수가 있고 늦어도 열흘이면 다 깨우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정인지가 내린 결론은 정음은 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제 동기 및 목적을 보면 이때 이제 세종 자신이 쓴 거죠. 이건 늘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우리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한자 한문과 서로 통하지 않는다. 서로 어리석은 국민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끝내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이는 오직 백성들이 배우기 쉽고 날마다 사용함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니라.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죠?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백성에 대한 교화도 들어가 있고, 문자 생활이 편의성에 대한 것도 있고, 한자 음이 그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음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게 실록의 기술이 되어 있는데, 처음 기술된 게 완성되고 나서예요. 그죠? 실록에는 모든 세종의 활동, 말씀하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알려져 가지고는 그 반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밀리에 작업을 해가지고 다 만들고 나서 실록에 딱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28자를 만들고 근데 그 글은 옛 글자들을 좀 모방하기도 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고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이게 이제 처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비밀리에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창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를 살인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주 사람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세종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냐. 그 당시에 그 성리학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효행록 이런 걸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저희 신하들에게, 설순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거 했습니다. 상방 행실도 편하고 하라 이랬는데, 사실 저걸 그때 편해도 한자로 써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이 있더라도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보도록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더라도 이게 책이 있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들이 게으르면은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읽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농사 짓는 일상생활,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글자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창제 목적이었습니다. 동기였고.